네, 앞선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PPT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건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건축 1번, 그 다음에 디지털 건축 2번 이렇게 이미 배웠고, 이제 디지털 건축 3번을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디지털 건축이 뭔지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디지털 건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우리가 디지털 건축 3에서 다루는 BI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좀 생소한 친구들이 많죠. 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BIM이 도대체 뭐고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BIM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디지털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 건축 행위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개선한 설계 프로세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설계 프로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손으로 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방법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디지털 건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디지털 건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손으로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머리로만 했던 거를 컴퓨터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념 설계를 할 때 아이소핑크를 가지고 모형을 깎아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스케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행위들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손으로 계략적인 뭐 모는 종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기름 종이처럼 뭐 트레싱지 이런 걸 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로 하면은 디지털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순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쓰느냐? 맨 처음에 건물의 우리가 컨셉추럴 디자인을 할 때 메스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스케치업으로 박스 형태를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어 봅니다. 형태를. 그죠? 그럼 이게 컨셉추럴 디자인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아이소핑크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손으로 안 하고 그거를 스케치업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디지털 건축이에요. 근데 디지털 건축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흐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끊기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별로 토막 나 있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은. 근데 그거를 토막 난 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말하는 실무에서 다루는 디지털 건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에서 메스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적당히 평면, 인면, 단면을 잘라서 그거를 캐드로 옮겨와서 디테일하게 도면을 만든다. 도면을 만든 걸 다시 스케치업으로 가져와서 스케치업에서 벽체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한다. 그렇게 해서 투시도까지 만들고 도면을 만들고 작업을 한다. 이게 일종의 디지털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건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BI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BIM이라고 하는 거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축, 디지털 건축의 하나의 학문 분야예요. BIM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BIM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건축 방법론에 해당하는 이론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BIM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학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우게 될 레빗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후반기에 배우게 될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게 왜 BIM 모델링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BIM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아닙니다. 디지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건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설계에만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 근데 BIM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BIM은 설계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기획도 하고 구조도 하고 시공도 하고 당연히 설계도 하고 유지 관리도 하고 이런 건축물이 지어지는 전 과정과 지어지고 난 후에 유지 관리, 나중에 건물을 우리가 폐기해서 허물 때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안에는 건축, 토목, 시공, 조경, 그 다음 설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나중에 유지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 전기, 뭐 설비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GIS나 이런 쪽도 있어요. 그런 학문들까지도 전부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건축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나 소프트웨어들이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인 학문이에요. 디지털 건축의 학문이에요. 하나의 학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설계에서는 레빗이라고 하는 거나 뭐 아키캐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스케치업은 BIM이라고 안 해.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스케치업 파일을 레빗이나 아니면 나비스웍스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가 없어.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디지털 건축을 하게 되면 이게 중간에 끊기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파일을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업은 우리가 BIM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어떤 거냐면 내가 만든 모델링을 했을 때 이 정보가 사라지거나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옮겨갈 수 있어야 돼.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IFC라고 하는 확장자. 우리가 CAD를 하게 되면 DWG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듯이 BIM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IFC라고 하는 확장자를 쓸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거는 BIM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그래서 스케치업은 우리가 BIM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모델링 소프트웨어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반면에 BIM이라고 부르는 레빗이나 이런 것들은 IFC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BIM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랑 연동을 시켜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분석이나 뭐 도면화, 문서화 또는 뭐 이미지화 뭐 등등등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BIM 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BIM 툴 중에 모델링을 하기 위한 툴 중에 하나인 레빗을 배우는 거고 BIM 툴 중에 공정 검토나 간섭 검토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나비스웍스 하나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렌더링이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 트윈모션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트윈모션은 BIM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BIM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 프로세스 플랫폼으로 딱 묶어 놓은 게 BIM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CAD를 이용하는 설계 프로세스를 발전시켜서 상호 운용성, 그 다음에 객체 지향성을 갖는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식으로 변화시킨 3차원 설계 프로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디지털 건축의 한 가지 방법론과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 거라. BIM 그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이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 IFC를 말하는 겁니다. IFC. 요게 IFC라고 하는 기능을 말하는, 확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카오톡 플랫폼과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합니다. BIM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애플이나 또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윈도우, 얘네들 전부 다 쓸 수 있죠.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하죠. 그죠?
얘네 두 개는 호환이 안 되잖아. 이렇게 각각은 호환이 잘 안 돼. 근데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애는 서로 다 쓸 수 있도록 호환을 시켜주죠. 그죠? 이렇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뭐 어떤 레빗이라는 프로그램,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뭐 아키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각각 있다고 했을 때 서로 간의 호환은 안 되지만 BIM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했을 때, IFC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호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쓸 수 있게끔, 서로 전혀 다른 운영 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BI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건축과 BIM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BIM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누가 하느냐, 주체가 누구냐예요. 자, 첫 번째 단계, 뭐 두 번째 단계들이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기획 단계도 있고요, 뭐 계획 단계도 있고, 컨셉츄얼 디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단계들이 있을 때, 이 각각의 단계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컨셉츄얼 디자인을 누가 하느냐. 당연히 설계사무소에서 해야겠죠. 그럼 언제 하느냐. 컨셉츄얼 디자인이니까 굉장히 설계 초반에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개념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계획 설계 이전에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때 대상지는 무엇이냐라고 부르는데 우리로 치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컨셉츄얼 단계에서 매스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계략적인 면적, 연면적이 되겠죠. 컴페어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검토하는 거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사선 제한이나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고, 바람길을 분석할 수도 있고, 에너지 성능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이용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각각이 다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키캐드를 배우게 되면 또 방법이 또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 레빗을 배우기 때문에 레빗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거지, 우리가 레빗이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를 배운다고 하면 전혀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면은 BIM을 왜 하는지 더 이해하기 쉬워지겠죠. 그죠? 이런 단계에서, 컨셉츄얼 디자인 단계에서 연면적 검토를 왜 디자인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을 해놓고 이 디자인의 에너지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으면, 설계가, 그죠? 이 설계 단계에서 왜 이런 걸 하는지 알면 BIM을 왜 하는지도 이야기가 쉽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각각의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물음을 스스로 던져서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BIM을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들이 있어요. 건축 분야에는 여러 가지 주체, 설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그때 이런 BIM 모델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3D로 만들 수도 있고요. 2D 도면도 만들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견적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매니지먼트에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별로 업무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아까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누고 있는 설계 단계,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누고 있는 설계 단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통합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데서 다룬 단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모델링을 해줘야, 도면을 그릴 때는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말죠. 생략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모델링은 그런 생략이 안 되잖아요. 잘. 그죠? 눈에 보이니까 디테일이 보이기 때문에 생략이 잘 안 돼요. 계획 단계에서 생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모델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LOD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미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LOD는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00, 200, 300, 400, 500 단계로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요걸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모델링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단계에는 어떤 객체들이 모델링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각각의 단계별로 어느 정도까지 모델링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줄 거고, 여기서 보면 특이한 거는 중간 설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 설계 단계를 말하는 건데, 실시 설계랑 비중을 보면 중간 설계보다 실시 설계가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LOD로 옮게 되면 중간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LOD 300이 이렇게 나눠지죠. 비중이 커지죠. 그리고 실시 설계 비중이 작아지죠. 그죠? 이렇게 비중이 작아지는데, 요때는 모델링을 하는 게 중간 설계라고 하는 기본 설계 단계죠. 이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초반에 많아지고 뒤로 가면 적어지는 게 BIM의 특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이쪽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모델링을 하게 되는지를 같이 배워나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레빗이라고 하는 게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쓰죠.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한 95% 정도가 레빗입니다. BIM 시장의 95%가 레빗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 70% 이상은 레빗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이나 그 다음에 한국, 아시아권에서 레빗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아키캐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케이스로 비정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디지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 벤틀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주로 어디서 많이 다루냐면 미 해군 공병대인가? 거기에서 주로 미 해병 공병대인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네. 걔네들이 주로 다루는 거예요. 걔네들은 좀 특이하게 벤틀리라고 하는 걸로 주로 많이 다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들마다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요. 보면 레빗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레빗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레빗이 가장 표준이라고 하면, 아키캐드라고 하는 거는 유럽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디자인에 좀 더 특화되어 있어요. 가격은 조금 더 레빗보다 비쌉니다. 그 대신에 디자인을 하기에 좀 더 좋아요. 모양을 만들거나 이런데 좀 더 특화가 돼 있어요. 레빗은 반면에 아키캐보다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면 레빗 안에서 구조 모델링도 되고 설비 모델링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합니다. 반면에 벤틀리나 디지털 프로젝트 보게 되면 디자인 쪽으로는 굉장히 불리하죠. 반면에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냐면 얘네들은 목적 자체가 건물을 실제로 시공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디자인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BIM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레빗보다 굉장히 어렵고 엔지니어링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나중에 이 파일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기는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레빗이라고 하는 거 하나 딱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지털 건축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요.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금방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려면 BIM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종 산업들이 초연결되고 초지능화된 산업 사회를 만들어요. 특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건축은 그러면 다른 산업 분야랑 연결이 안 되느냐? 아니죠. 당연히 건축도 연결이 됩니다. 옛날 같으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공학 분야의 최후의 지식의 결정체가 건축물로 나와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건물이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죠? 그 정도로 건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건물 하나를 짓는데 인터넷, 우리가 흔히 뭐 와이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컴퓨터 등등등 최첨단의 그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문명들이 건물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 줘야 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려면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다른 분야의 기술들도 가지고 와서 건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떠한 정보화된, 디지털화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건축에서는 디지털화된 뭐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BIM이에요. BIM이 우리한테는 정보고, 그게 데이터베이스고, 그게 빅데이터야. 그리고 이게 있어야 어떠한 분석도 되고, 다른 산업이랑 연결도 돼. 그렇기 때문에 BIM이 핵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BIM이 없으면 앞으로 산업 발전은 4차 산업혁명으로 계속 쭉 갈 거고, 스마트 시티가 점점점 이제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BIM을 다루지 않는다? 그럼 4차 산업혁명도 안 하고 스마트 시티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애들이랑 기술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야. 점점 밀려나가는 거야.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기술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노동 집약적인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기술이 BIM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CAD였어. 근데 이제는 그게 BIM이 될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BIM, 파라메트릭 디자인, 뭐 증강현실,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배워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푸조라는 것도 있고요. 푸조는 증강현실 같은 거 쓸 때 씁니다. 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 관련된 겁니다. 나비스웍스는 우리가 배울 거지만 저거는 4D 시뮬레이션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토목에서 하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거예요. 저런 것들을 해야 건축 설계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물의 성능을 고려해서 실제로 진짜 좋은 설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수치화된 정보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 거예요. 건물을 설계했을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 중에 누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나오는 그런 세대가 올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대비해서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건축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가 된 다음에야 어떤 투시도도 만들 수 있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BIM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이거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다 한 다음에 대안 검토가 끝나야 최종 디자인이 결정이 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BIM을 배울 때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돼버리는 거야. 이미 늦은 거야. 왜냐면 설계가 완료된 후에 그거를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우리가 계속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보완이 되고 검토가 돼야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어.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아.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설계를 해야 되고, 디지털 건축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캐드를 쓰는 게 좋냐? 스케치업을 쓰는 게 좋냐? BIM 툴을 쓰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BIM 툴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뤄야 되겠죠. 쓸 수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쓸 수는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실무에 가서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실. 지금 당장 스케치업 쓰지 마. 포토샵 쓰지 마. 무조건 레빗만 써. 트윈모션만 써. 이런 건 아니야. 다 써도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BIM으로 모델링 하는 것보다 스케치업을 잘 쓸 수 있다. 그럼 스케치업으로 하는 게 틀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그렇게 하더라도 BIM을 여러분들이 할 줄은 알아야 실무에 갔을 때 우리 회사에선 BIM 한다. 레빗으로 다 해라. 라고 하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가장 잘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두 번째로 잘 쓰는 프로그램 정도는 BIM 툴이 돼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전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고,
이거는 뭐 선생님이 예측하는 미래예요. 그래서 BIM이 지금은 뭐 BIM 하나만 뚝 떼놓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BIM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세상은 끝났고요. BIM과 어떤 특정한 학문 분야가 융복화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 좀 찾아보면 BIM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BIM을 사람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눈독 들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건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간략하게 끝났고요.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요.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부분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주제별로 하루 정도는 IFC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요. 하루 정도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BIM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개략적으로 큰 틀만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주차에 해당하는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실습 시간에 또 만나서 실제로 해봐야죠.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